필리핀군 PL 이 발리카탄 훈련 기간 중 노선섬 동쪽 해역에 함대를 전개한 행위는 단순한 군사 훈련을 넘어선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분쟁 발생 시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지역에 함대를 파견하는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 그 이동 경로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미군 함정과 중국 인민해방군 함정이 같은 해역에서 서로 마주보며 긴장감이 극대화된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이는 버튼이 없는 전쟁, 버튼레스 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즉, 공식적인 전쟁 선포나 선언 없이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위험한 국면에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미묘하고도 치명적인 군사적 긴장과 충돌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작은 결정과 행동들이 누적될 경우 미중 간 전면적인 군사 충돌로 비화될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2025년 8월 11일 스카버러 암초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해경 선박과 필리핀 해경 보급선 간 추격전 중 인민해방군 해군 군함이 직접 충돌한 사건입니다. 당시 필리핀 해경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은 중국 해경 함정의 함수가 크게 손상돼 사실상 항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결정적 증거로 전 세계에 공개되었고, 이 사건은 회색지대, 그레이존 작전이 이미 통제 불능의 위험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회색지대란 명확한 전쟁 상황으로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충돌과 압박 행위를 일컫는데, 중국 해경의 이러한 전략은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미국과 필리핀 간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 조약이 자동으로 발동되는 트리프와이어 시나리오를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태평양 지역 내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상대방도 방위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지만, 과거에는 태평양 지역의 범위가 모호해 2012년 스카버러 암초 위기 당시 미국의 명확한 군사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이 시료 지배권을 확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은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마크 폼페이오 당시 미 국무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공공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 필리핀 상호방위 조약 4조가 발동된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이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 미국 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 역시 2025년까지 미국 필리핀 동맹 의지가 철벽과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공식 법무 문서인 조 6텍사이드에는 필리핀 해군의 현역 함정인 비아오피시에라 마드레와 그 승무원을 보호할 법적 이익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호방위조약 4조와 5조에 따라 필리핀 공공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한 무력 공격은 미국의 방위 의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경 선박도 포함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발표된 더 어더 차이나 연구 보고서는 중국이 우발적으로라도 필리핀 군인 한 명만 사망케 한다면 미국이 즉각 조약을 발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미국 필리핀 동맹이 일종의 자동 트리거 동맹으로 작동함을 의미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신중하고 단계적인 개입 전략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즉, 대만은 미국이 신중히 접근하는 모성 억제 전략 대상이라면 필리핀은 작은 충돌에도 즉각적인 군사적 개입이 가능한 자동 발동 대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이 최근 대중국 강경 노선을 걷게 된 배경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필리핀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특히 2016년부터 2022년 두테르테 정부 시절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2016년 국제해양법재판소 중재 판정을 적극 활용하지 않았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과 거리를 두는 대신 중국과의 협력 강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마르코스 주니어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은 180도 반전되었습니다. 마르코스 정부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을 영상과 사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투명성 전략을 채택했고, 물대포 사용 장면, 해병대원의 부상 사진 등도 공식적으로 공개해 국제사회와 국내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독일 콜라트 아데나 재단은 이 전략이 미국, 호주, 일본, 독일 등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역시 이에 부응해 필리핀 내 미군 기지를 기존 5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강화된 방위 협력 협정 에드코를 통해 군사 협력을 심화했습니다. 이러한 누적된 변화들은 2026년 말라탄 연합훈련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단순한 군사훈련을 넘어선 강력한 전략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전쟁 발발 과정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권위 있는 매체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일상적 마찰 단계입니다. 필리핀 해경이나 보급선이 스카버러 암초, 세컨드 토마스 암초, 사비나 암초, 티투섬 등 민감한 해역에 접근할 때 중국 해경과 해양 민병대가 물대포 사격, 선체 충돌 등으로 진로를 차단하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선박은 이러한 충돌 과정에서 손상을 입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2025년 10월에도 중국 선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충돌의 선미가 손상됐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충돌은 너무 자주 발생해 뉴스 가치가 떨어질 정도로 일상화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둔감화된 위험 단계입니다. 반복되는 위험한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오인하게 만들며 어느 순간 우발적인 큰 충돌 한 번으로 모든 균형이 무너져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망자 발생 단계입니다. 2024년 6월 17일 필리핀 해병대원의 손가락 부상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며 크시스의 그레고리 폴링 선임 연구원은 이를 수학적 확실성으로 표현하며 필리핀 선원 한 명이 바다에 빠지거나 사망하는 시나리오를 경고했습니다. 이런 인명피해는 필리핀 정부가 무시할 수 없으며 국민 여론과 국제사회의 압력 속에 미국과 긴밀한 협의가 불가피해집니다. 네 번째는 결정적 모호성 단계입니다. 중국 해경의 충돌 행위가 무력 공격인지 단순법 집행인지가 논란이 되며 미국 필리핀 상호방위 조약 4조 발동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합니다. 미국은 2019년 이후 공식적으로 남중국해 어디서든 필리핀 공공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은 조약 발동 사유라고 밝혔지만 무력 공격의 정의가 모호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미국이 이를 무력 공격으로 규정해 미 해군 함정을 직접 호위 임무에 투입하면 중국과의 직접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반면 외교 협상에 머물면 동맹국 간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 미국은 매우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미군의 직접 개입입니다. 초기에는 정찰과 정보 공유, 해상 초계 강화로 시작해 미 해군 함정이 인근 해역에 배치되고 최종적으로는 필리핀 보급선 호위 임무가 미군에 의해 수행됩니다. 이때는 상황이 완전히 격화되어 중국과 미국 간 전면 군사 충돌 직전까지 치닫게 됩니다. 미군 인민해방군 추적 사이트 AP트래커 에벤 루이스 분석가는 발리카탄 훈련 기간 중 필리핀군이 루손섬 동쪽 해역에 함대를 전개한 것은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 분쟁에서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에 함대를 파견할 경우 중국이 그 길목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중국은 필리핀과의 군사 충돌 준비뿐 아니라 미국의 대필리핀 지원 차단까지 동시에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흐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쟁의 공식적 선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함정과 인민해방군 함정이 동일 해역에서 마주하는 것은 버튼이 없는 전쟁의 현실을 상징합니다. 작은 충돌이 누적되고 예기치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조약이 발동되는 상황이 차곡차곡 쌓이면 미중 간 전면 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커집니다. 모두가 전쟁을 원치 않더라도 각자의 다음 행동은 점점 확전을 향해 정렬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전쟁은 모두가 두려워 자제를 발휘하지만 작은 충돌들은 관리 가능하다는 착각을 낳습니다. 1914년 사라예보 사건, 1939년 난징 사태가 그 사례이고 오늘날 2026년 스카버러와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유사한 징후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동중국해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북부, 루손, 보르네오 북부에 이르는 해역은 중국이 설정한 1차 돌파선이자 미국이 70년 넘게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구축한 1차 방어선입니다. 이 방어선 중 가장 약한 고리이자 가장 좁은 해협은 루손 해협으로 대만 남단과 필리핀 루손 북단 사이 약 250km 폭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중국 해군은 본토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는 2025년 4월 루손 해협을 중국의 촉포인트라고 명명하며 미군이 이곳에 미사일 배치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략적 요충지에서 진행된 훈련과 군사 배치는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19일간 진행된 발리카탄 2026 훈련에 응축되어 나타났습니다. 미군은 이 기간 누손 해협 인근 이트바 섬의 하이마스, 히마어즈,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투입해 가상 발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트바 섬은 대만 남단에서 불과 160km 떨어진 곳으로 미사일 사거리 내에서 중국 해군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동시에 미군은 네머시스, 장거리 미사일과 타이폰이라 불리는 지상 발사형 MK-41 수직 발사대를 배치했는데 타이폰은 사거리 1600km 이상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중국 남부 주요 도시뿐 아니라 상하이까지도 사정권에 두는 강력한 무기체계입니다. 참가국 구성도 눈여겨볼 점입니다. 미국, 필리핀,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 7개국 17,000여 명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가했으며 일본 자위대는 1,400명 규모로 작전 참가 자격을 갖추고 본격 참여했습니다. 일본은 88식 지대지 미사일을 동원해 루손 북부 해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퇴역한 소해정을 표적으로 삼는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군도 인도에서 도입한 브라모즈, 순항미사일을 동원해 군 현대화와 다국적 협력 양면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의회 예산 상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의회 조사국, CRS 보고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은 필리핀에 최대 25억 달러의 해외 군사 재정 지원, FMF과 별도로 최대 10억 달러의 군사 차관을 승인했습니다. 합산하면 약 35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에드카 협정에 따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필리핀 기지가 기존 5개에서 9개로 확대되었고 올해만 1억 4,400만 달러가 투입돼 에드카 기지 인프라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이 중 4개 기지가 루손섬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기지, 나우아구 국제공항, 랄로 공항, 카가한 공항이 대표적입니다. 차이나 어스포커스 분석가 루초 피틀로는 이 상황을 마닐라가 대만 유사 사태에 대비한 전진 기지화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오온더락스 2020년 3월 분석도 미국이 향후 대만 관련 탄약을 필리핀 에드카 기지에 사전 배치하고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즉, 필리핀이 단순한 동맹국을 넘어 미국의 대만 유사 사태 대비 전진 무기고로 변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필리핀은 더 이상 약한 동남아 국가가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최전선 핵심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작은 충돌과 긴장 상황은 미중 간 대규모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도미노 이론을 현실화할 위험을 내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 군사 및 외교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평화적 해결과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단순한 주변국이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역할 수행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진 플랫폼 국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1차 돌연선 남쪽을 견고히 지키고 대만 남쪽 측면을 방어하는 데 필리핀이 핵심 입지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 군사 움직임을 예로 들면 중국이 대만 문제에 집중할 경우 필리핀 루손섬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며 반대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집중하면 필리핀 팔라이 제도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필리핀은 대만과 남중국해가 만나는 지정학적 교차점에 위치해 매우 위험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필리핀의 위험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주변국을 넘어 연결축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이 대한민국에 주는 의미와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먼 외국 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보와 경제, 국가 전략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우리 안보 시나리오 재조정의 필요성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사 외교 전략은 주로 대만 유사 사태를 중심으로 수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권이 있는 분석에 따르면 실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대만에 대한 조용한 봉쇄와 필리핀에서의 우발적 충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전면전과는 달리 훨씬 복잡하고 미묘한 군사 갈등 상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두 시나리오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용한 봉쇄는 경제적, 외교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고립시키는 전략으로 전통적 군사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우발 충돌은 작은 충돌이 확대돼 지역 안보 위기로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해상 교통로 문제입니다. 남중국해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과 무역 물류의 핵심 해역입니다. 원유와 LNG 상당량이 이 경로를 통과하며 우리 기업 수출 컨테이너도 이 해로를 이용합니다. 만약 이 해역에서 미중 충돌이 발생하면 국제유가, 해상보험료, 해운 운임, LNG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직접 전쟁에 참전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상 전략 대응책 마련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준비가 부족한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셋째, 미국 전략적 집중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동 이란 문제, 유럽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남중국해 필리핀 대만 해협 문제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대공방어 자산 등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위기가 심화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남쪽에 더 많은 자산을 투입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 전쟁 억지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군사자원 분산이 우리 안보에 직접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우리 방위산업의 기회입니다. 필리핀은 해군 해경 현대화가 절실한 국가입니다. 남중국해에서 필요한 군사력은 대형 항공모함보다 지속감시와 해상 거부 능력을 제공하는 초계기, 호위함, 해안 감시 레이더, 무인기, 대함 미사일, 지휘 통제 체계, 해경 함정 등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적 강점을 가진 분야이며 미국 의회의 35억 달러 규모 군사 지원 승인으로 K방산의 큰 수출 시장이 열렸습니다. 우리 방산업체들은 필리핀 시장 공략을 적극 준비해 안보 대응과 경제 이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격자형 다자 동맹, 즉 미니라테 문제입니다. 2026년 발리카탄 훈련에 참가한 7개국, 미국, 필리핀,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명단에 우리나라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 허브 앤 스포크 동맹 체계가 동맹국 간 직접 연결되는 격자형 미니 라테럴 구조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군사 합동 훈련이 어렵더라도 인도주의 지원, 재난구호, 해상안전, 사이버 방어, 해상교통로 정보 공유 등 비전투 분야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이 새로운 동맹 네트워크에서 배제되지 않고 지역 안보 협력에 실질 기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에서 함께 확인한 두 가지 핵심 명제를 정리합니다. 첫째, 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하기엔 비용과 위험이 지나치게 크며 시진핑 주석은 합리적 도박꾼으로서 무리한 도발보다는 신중한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전문가 83% 이상이 이를 지지하며 스팀슨 센터 등 권위 기관들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합니다. 대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조용한 봉쇄 전략으로 경제 외교 비군사적 수단이 대만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필리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현실입니다. 14년간 이어진 스카버러 암초 점유, 27년 된 중국 선박 좌초 문제, 중국 해경 순찰 증가, 부식된 방파제 등 필리핀 해역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4년 칼과 도끼 사건, 2025년 중국 선박 충돌 사건, 미국 필리핀 상호방위 조약 자동 발동 가능성 등으로 크시스의 그레고리 폴링은 필리핀 위기를 수학적 확실성으로 규정합니다. 랜드 연구소 역시 남중국해를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진단합니다. 이 두 명제를 종합하면 대만 문제는 중국의 결심에 달린 전쟁이라면 필리핀 문제는 중국이 멈추지 않으면 시작될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역사가 가르치듯 2020년 스카버러 암초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서의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곳을 가장 두려워하고 진짜 위험한 것을 가볍게 여기는 인지적 편향에 빠져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점검하고 안보 전략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향후 5년간 동아시아 안보 지형은 대만 해협이 아닌 루손 해협과 스카버러 암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결과는 부산과 인천항을 오가는 모든 화물선과 우리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 주목해야 할 바다는 대만 해협이 아니라 필리핀 서쪽 남중국해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방송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개인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번 채널 도서 펀딩에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권동현 작가님의 전쟁 그림으로 말하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20세기 이후 거의 모든 주요 전쟁을 세밀한 그림과 함께 상세히 다루어 전쟁의 흐름과 역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체는 수준 높고 이해하기 쉬우며 내용 또한 깊이 있고 알차서 전쟁사에 관심 있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 오스프리 시리즈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작품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는 안보와 국제정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길 기대하며 오늘의 내용이 우리나라 미래 안보와 경제 전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